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예민한 사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작은 습관, 니시와키 슌지 지음, 이은혜 옮김, 더 퀘스트에서 펴낸 책입니다. 들어가며 반갑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니시와키 슌지입니다. 이 책을 펼친 당신은 아마 남보다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찾고 계신 분일 겁니다. 무슨 일이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탓에 때로는 삶이 괴롭다고 느낀 적도 이미 많으실 겁니다. 요즘 예민함이라는 단어가 주목을 받으면서 저희 클리닉에도 자신의 기질이나 성격 때문에 힘들다며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늘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적인 질병과 장애를 치료하고 관리하지만 예민함은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의학적인 대처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예민한 성격 탓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예민한 분들의 고민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소리에 민감하거나 피부에 닿는 옷의 촉감이 거슬리고 혼잡한 곳에 있으면 피곤하고 늘 타인의 표정을 살피기 바쁘며 분명 남의 일인데도 감정이 요동칩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이 나타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양상이 가지각색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환자마다 양상이 제각각인 분야가 바로 저의 전문 분야이기도 한 자폐 스펙트럼 같은 발달 장애입니다. 그들의 감각은 더 독특해서 옆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자주 지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 역시 발달 장애의 하나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큰 소리가 나거나 소란스러운 장소에 있으면 고통을 느끼고는 합니다. 위압감을 주는 사람이나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대하기가 어려워서 인간관계에서나 일하면서 힘들었던 적도 많습니다. 이런 저 자신과 환자분들,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고민을 안고 클리닉을 찾아오는 분들을 접하면서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예민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예민한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불안해합니다. 남들은 가볍게 흘려버리는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상처받고 동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임상에서 실천해온 방법들을 응용하면 이런 현상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섬세한 성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불안과 고통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하려 합니다. 몇 가지 습관을 바탕으로 하는 방법들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습관이란 몸에 배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요령 중에는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꾸준히 실천해가는 사이에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천천히 다가가는 편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 급한 불만 끄는 임시 방편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자부합니다. 한 가지 습관이 생기면 이어진 다른 문제도 덩달아 해결됩니다. 따라서 습관이 2가지, 3가지로 늘어가면 그만큼 시너지 효과도 더 커집니다. 365일 24시간 중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시간이 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예민한 분 중에는 내성적인 분들이 많다 보니 이제껏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살아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발만 나아가면 정말 나답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을 꼭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과 습관을 통해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 책을 펼친 여러분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며 원하는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파트 2. 인간관계의 피곤함을 덜어주는 습관. 친절함과 지나친 배려가 뒤섞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친절한 사람. 이 역시 예민한 사람이 보이는 특징이다. 하지만 이런 배려가 항상 충분히 보상받지는 못한다. 마음을 써서 배려했지만 상대에게 난 별로 상관없는데?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가 착 달라붙어 너무 기대는 바람에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 또한 배려하는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도 있다.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만 하다가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가 타셔서 바로 자리를 양보하려 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살짝 고개를 들어보니 화장을 꽤 신경 써서 한 세련된 분이라면 머릿속은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뒤죽박죽이 된다. 분명 젊어 보이고 싶으실 거야. 양보하면 속상해 하실지도 몰라. 양보하지 말자. 어쩌면 진짜 젊은 분일지도 몰라. 아니야. 손을 보니까 역시 연세는 좀 있으신 것 같아. 그럼 불쾌하시더라도 자리를 양보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아, 지팡이라도 짚으셨으면 고민 없이 양보했을 텐데. 그러는 사이에 옆 사람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를 표한다. 양보했어야 했어. 앉으셔서 다행이다. 라며 안심하면서도 행동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은가? 그 중에는 비슷한 일을 몇 번 경험하고 난 후에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양보하는 작전을 쓰는 사람도 있다. 다음 역에서 목적지에 다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지하철에서 내리고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시는 모습을 슬쩍 확인한다. 작은 친절 하나 베푸는데 과정이 참으로 복잡하다. 이렇듯 예민한 사람은 배려와 걱정을 동시에 한다.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나머지 행동하지 못하거나 행동하더라도 너무 앞서가고 만다. 지나친 생각은 서로를 엇나가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곤하다. 일반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는 행동도 섬세한 사람들에게는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어 큰 일이 된다. 애초에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은 완벽한 타인이며 다시 볼 사이도 아니니 혹시라도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면서도 냉정하게 쳐낼 수가 없다. 그래서 섬세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냉정하게 끊어내지 못할 때가 많다. 이번 장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원리와 대응법을 알아보자. 남의 일인데 신경 쓰이는 이유. 타인에 대한 지나친 배려로 지쳐버려 있는 상황에는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다. 바로 섬세한 사람이 가진 특유의 높은 공감 능력이다. 우는 사람을 보면 저런 어쩌지? 하고 걱정하고 누가 고민 상담을 해오면 자기 일처럼 감정이입을 한다. 이런 공감 능력이 가장 괴로운 형태로 드러날 때가 분노와 화를 만났을 때다. 화를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실제로 가시에 찔리는 것 같다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 고함을 치면 공포심마저 느낀다. 이들은 안 그래도 큰 소리만 들려도 놀라는 성격이다. 그러니 한술 더 떠서 분노가 담긴 목소리라면 말할 것도 없이 심한 두려움을 느낀다. 갑질하는 상사가 동료에게 고함을 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혼나는 것 같아 안절부절 못한다. 심하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쓰러지는 사람도 있다. 혹시 당신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고함을 친 상사는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인가? 당신은 짜증스럽게 서류로 책상을 내려치거나
누군가를 노려보며 혀를 차는 선배를 좋아하는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섬세한 사람은 대체로 공격적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섬세함이나 예민함이 평균 수준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타인의 분노와 화는 그 사람이 혹은 피해자가 소중한 존재가 아닌 이상, 즉 관심사가 아닌 한 강 건너 불구경일 뿐이다. 뭐야, 기분이 별로인가 보네. 피하는 게 좋겠군. 정도의 생각이 전부다. 하지만 당신은 분명 그렇게 생각할 리 없으며 모든 화살이 자신에게 향한 것처럼 느낀다. 어째서 그럴까? 한 가지 이유는 역시나 상상력 때문이다. 나라면 하고 한번 상상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마음 전체로 퍼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섬세한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 버릇 탓이다. 바로 자신을 탓하는 버릇이다. 혹시 분위기가 안 좋으면 나 때문인가 생각하고 누군가 위기에 처한 모습을 보면 내가 뭔가 해야 했던 건 아닐까 생각한다.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나 수많은 방광자가 있었는데도 자신만 도울 수 있었는데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자주 하지 않는가? 이러니 지치는 것도 당연하다. 나 왜 모두를 배려하고 있지 않은가? 조금은 심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예민한 사람의 생각에는 반드시 고쳐야 하는 편견이 들어있다.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당신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당신이 그 사람은 좀 피해받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 어쩌면 단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바로 당신 자신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어떻게든 웃게 해주려고 노력할 때 상대의 불편한 심기에 상처 입은 당신의 마음은 어째서 돌아보지 않는가?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내 탓인가? 하고 초조해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지 않은가? 이는 명백하게 불공평한 일이다. 당신은 자신을 너무 하찮게 취급하고 있다. 섬세해서 쉽게 상처받는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게는 불친절한, 조금은 옳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왜 자신에게는 불친절할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더 옳지 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편견은 지금껏 겪었던 실패 경험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탓에 생긴다. 하지만 사실 실패라고 할 수조차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무례한 행동을 해서 주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러다 혼나기도 한다. 아직 마음이 성장하는 중이고 세상 물정도 모르니 당연한 일이다. 이때 선세함과 예민함이 평균 수준인 사람이라면 돌아지거나 툴툴거려도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 기분이 풀어진다. 하지만 예민한 아이에게는 같은 일이라도 엄청난 사건이다. 어른이 되어서도 똑똑히 기억하며 참회하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내용 자체를 들어보면 흔히 있는 일이다.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참고로 발달장애 아동의 경험은 정말 가혹하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 서툰 만큼 상대를 진짜 화나게 만드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호되게 혼이 나거나 반 친구들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즉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상황을 많이 경험한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민해진다.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겁을 내고 집착이 강해지기도 한다. 겪은 경험이 강렬할수록 이런 경향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1장에서 언급한 스트레스가 증폭시키는 예민함이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스트레스 때문에 긴장하게 되는 원리는 예민한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실패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일은 말하자면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런 생각을 편견이라 인식하는 일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관점을 바꾼다. 인지의 변화. 편견을 고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훈련법은 인지의 변화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일을 바라보는 관점에 뿌리 박힌 버릇을 고쳐서 편해지는 연습이다. 이 훈련은 인지행동 치료의 한 과정이다.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때는 생활 리듬을 정돈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든 다음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편견이나 왜곡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고쳐나간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그렇게까지 본격적이지는 않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방법이다. 제일 먼저 고쳐야 할 버릇은 타인을 배려하면서 자기 자신은 뒷전인 자기 부정 버릇이다. 이런 버릇이 생긴 원인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어릴 적 조용한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명랑한 목소리로 제잘거렸다가 아버지가 시끄럽다 라고 호통을 친 일이 있었다고 하자. 쉽게 상처받은 사람은 이런 작은 일에도 난 참 한심해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혼난다 라는 이상한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 편견이 바로 인지의 왜곡이다. 예컨대 난 참 한심해 라는 생각은 너무 극단적이다. 가족이 모두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기운을 북돋아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또한 입을 다물고 있는 부모님의 기분을 읽지 못한 것도 아이에게는 때때론 어른이라도 당연한 일이다. 더 심한 왜곡은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혼난다 라는 편견이다. 하나의 경험을 지나치게 확장해 매번 어디서나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 왜곡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그리고 전형적인 왜곡의 양상이 또 한 가지 있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해석을 한다는 사실이다. 100번 양보해서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혼자 들떴으니 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하자.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마음이 편해질까? 누가 기뻐할까? 자신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지금까지의 자신에게 반대의 의견을 제기해보자. 어쩌다 보니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이잖아. 좋은 마음에서 한 일이야. 칭찬을 받아야 마땅했어. 분명 아버지도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있으셨을 거야. 부부싸움을 하셨는지도 모르지. 그렇다고 사정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호통을 치시다니 엉뚱한데 화풀이야. 60년대 가부장적인 아버지라 표현이 서투르셨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다만 버릇이 깊이 뿌려박혀 있으면 처음에는 전혀 와닿지 않을 것이다. 그 밖에 다양한 사건들을 돌이켜보면서 끈기 있게 계속 해보길 바란다. 참고로 종이에 적어서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I라 생각하고 편해지자. 이 방법은 현재 스트레스를 주는 상대에게 응용할 수 있다. 툭하면 짜증을 내는 사람 옆에서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만만하긴 하지 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생각만 했다면 시점을 확 바꿔보자. 이제는 내가 아니라 상대에 관해 상상해보자. 이 사람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 보군. 이렇게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상대에게서 찾는 생각은 자책하는 버릇을 고치는 데 효과적이다. 저 사람은 바쁜 시기가 되면 늘 아무에게나 화풀이 하는구나. 저 사람은 경쟁자 땡땡씨가 요즘 잘 나가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군.
이런 식으로 상대의 상황을 추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상상은 하되 배려는 금물. 불쌍해. 그런 상황인데 내가 도와주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책하는 버릇이 다시 작동한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에서 그러니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런 방향의 사고 회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하지만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는 생각할 여유조차 없을 때가 허다하다. 예민한 사람은 혼나거나 화를 내는 강한 감정과 마주하는 경험을 가장 꺼린다. 험한 표현에 충격을 받고 마음속으로 실수를 100배쯤 확대해서 공황 상태에 빠지기 쉽다. 이럴 때는 자신을 AI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 만약 내가 AI라면 이 사람을 분석해서 어떤 데이터를 내놓을까? 이렇게 상상해보자. 상상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펼쳐도 상관없다. 이 사람의 분노가 성대를 진동시킵니다. 혈관이 돌출되었습니다. 심박수가 160에 달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상을 기계적으로 입력해서 감정 없이 속으로 중계해보자. 영상이나 음성을 심전도 모니터나 오디오 기계 음량계처럼 측정한다고 상상하면 재미있을 듯하다. 이 방법은 감정 모드를 분석 모드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사람은 무언가를 분석할 때는 감정 스위치를 끈다. 예컨대 고양이를 귀엽다 라고 생각하며 바라볼 때와 이 고양이는 잡종이고 수컷이며 꼬리가 쭉 뻗었다 처럼 관찰하면서 바라볼 때의 기분은 전혀 다르다. 마음이 동요하려 하면 분석 모드로 전환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보자. 타인에게 기대하지 마라. 인지의 변화와 동시에 연습했으면 하는 습관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기다. 어차피 남인걸 이라고 냉소적으로 마음을 닫으라는 의미는 아니다. 생각의 정도를 살짝 낮춰서 쉽게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키우자는 뜻이다. 뒤집어 말하면 쉽게 상처받는 현재의 마음은 타인이 해줄 행동을 조금 과하게 예상하는 버릇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는 이유는 더 괜찮은 말과 행동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불친절한 점원에게 불쾌함을 느끼는 이유는 친절하게 맞아주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덜렁대는 동료에게 질리는 이유도 꼼꼼하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대를 배려했는데 마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아서 실망하는 이유 역시 신경 써줘서 고마워 라는 말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대 상승 현상을 고쳐야 한다. 기대하지 않기는 인지의 변화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다. 인지의 변화에서는 안 좋은 일이 발생한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았다. 반면 이번에는 상처받는 원인이 내 안에 있다고 보자. 자신의 사정과 관계없이 외부에서 발생하는 일은 우리가 조정하기 어렵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조정하는 일은 완전히 우리 능력 밖이다. 이렇게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은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니 어쩔 수 없지 라며 상대의 영역으로 던져버리는 편이 합리적이고 편하다. 하지만 상처받는 일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다. 애당초 기대하지 않으면 그만큼 상처받을 위험도 줄어든다. 그렇다면 기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필요 없다.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눈에 들어올 뿐이다. 그리고 또다시 역시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에 빠져버린다. 따라서 노력한다기보다는 깨닫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타인의 행동에 실망이야, 너무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마다 아,
내가 또 기대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만 하면 된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여 보자. 앞서 언급한 분석 모드를 활용해 자신의 기대치를 곡선 그래프가 상승하는 이미지로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기대와 실제가 어긋나는 부분을 인식하면 쉽게 상처받는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 기대를 버리면 적극적으로 변한다.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기라는 말에 소극적인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는 정반대다. 기대하지 않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적극적인 사고를 겸비하게 된다. 내게도 일을 할 때 이 습관이 많은 도움이 된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봐온 자폐아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고무공과 같아서 기대를 하면 몸이 버텨내질 못한다. 또한 암 같은 신체적 질병도 진찰하는데 경과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역시나 정신적 소모가 크다. 그래서 내 실력에도 환자에게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도 지도한 대로 식사를 했다면 분명 좋아졌어야 할 환자의 수치가 어째서인지 나빠진 일이 있었다. 원인은 환자가 지난번에 수치가 좋아져서 축하의 의미로 섭취 금지 식물을 먹은 탓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그래서 저번에 분명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같은 소리는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식사요법은 본인에게 맡겨두면 한계가 있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 봐야겠다. 매일 식단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할까? 이렇게 기대를 버리면 앞으로의 대책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는 가족과 파트너처럼 가까운 상대에게도 마찬가지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개인적인 바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자녀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아이의 성격과 능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대책이 보인다.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는 부끄러움이 많은 대로, 까칠한 아이는 까칠한 대로 특성을 바꾸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대책을 세워보자. 기대하면 기대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상대에게 변화를 바라게 된다. 하지만 상대는 변하지 않을 테니 어긋난 기대는 분노와 실망으로 변한다. 하지만 기대를 접고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참고로 나의 지인은 아내가 자꾸만 컵을 깨는 문제 해결책을 생각 중이다. 지인의 아내는 설거지할 때 동작이 지나치게 거칠어서 쉽게 건조대에 쨍 하는 소리가 나게 내려놓는다고 한다. 고가의 앤티크풍 컵이라도 힘을 빼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이 지인의 집에서는 이가 나가고 금이 가는 컵이 계속 나온다. 이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쉬운 방법은 남편이 설거지를 도맡아 하면 된다. 아니면 깨져도 상관없는 컵만 사용하거나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발상을 좀 더 넓혀보면 깨지지 않는 컵을 사용하는 방법도 재밌을 것 같다. 플라스틱 컵은 멋이 없으니 디자인과 기능을 모두 갖춘 소재가 있다면 금상첨화겠다. 그런 소재가 없다면 이참에 개발해보면 어떨까? 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소개받아 사업으로 발전시켜 본다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 이제는 아이디어 게임이나 다름없다. 문제 해결이 즐거워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놓으니까 깨지지 라며 부인에게 잔소리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유연해지면서 내 활성화에 한몫할지도 모른다. 상대의 자기 중요감을 채우자. 다음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하며 타인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지혜도 익혀보자. 섬세한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감정의 바탕을 둔 습관이다.
이번에는 분석을 바탕으로 한 기술도 익혀보자. 다시 말하면 상대의 자기 중요감을 채우는 기술이다. 자기 중요감이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는 감정을 말한다. 내 말에 동의한다. 나를 인정한다. 나를 이해한다. 나를 원한다. 내게 의지한다. 이런 반응은 모두 당신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과 같다. 누구나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자기 중요감을 채워주는 상대를 좋아하고 소중히 대할 수밖에 없다. 즉, 상대의 자기 중요감을 채워주면 상대에게 존중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늘려가면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첫 단계는 오래전부터 모든 사람이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다. 바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소통이다. 상대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며 공감하면서 듣는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이미 익숙한 습관들일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은 분석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시점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존중받는다고 느낄까? 어떤 부분을 어떤 말로 칭찬하면 기뻐할까? 상대를 한 사람 한 사람 관찰하고 분석해서 포인트를 잡아내야 한다. 지금까지 등장한 분석 기술을 잘 익혔다면 이미 기초 체력은 갖추고 있을 테니 분명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해왔던 배려와는 차원이 다르다. 배려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분석적 접근법을 상대를 조종하는 것 같아 꺼림칙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도 분명 훌륭한 배려다. 게다가 적절한지 아닌지, 좋아할지 싫어할지와 같이 감성적인 부분을 앞세우며 다가갈 때보다 누구에게나 잘 맞는 소통이 가능하다. 그렇게 상대가 당신을 신뢰하게 되면 상대는 자신의 장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다가온다. 즉, 멀리하고 싶었던 사람조차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변한다. 그렇게 되면 당신도 상대를 좋아할 수 있다. 타인에게 휘둘려 지쳐버리는 배려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와 가까워져서 내가 편한 배려를 시작해야 한다.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한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